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날 김종환입니다. 모레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술 국치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에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치욕의 날이죠. 그로부터 106년이 지났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지도 7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치욕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시사기획날 오늘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이 더 이상 그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청산할 것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이게 현재 한국 사회의 당면이지 않을까.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한 해 늦게 활동을 시작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둘 다 특별법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시도였지만 거센 반발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반증이겠죠.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를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 친일파 청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했는지 과거를 찬찬히 되짚어대지 않으면 민족적 아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00년간이나 전주 기린봉 자락에 잠들어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두왕을 중심으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재산 환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여름 삼복더위 속에서 진원무가 한판 펼쳐집니다. 친일파 이두왕에게 희생된 동학 농민군 등 순국 선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동학 농민군의 비원과 국권 침탈에 맞섰던 항일 의병들의 한을 모아 100년 세월 호남의 수부 전주시가지를 바라보며 기린봉 아래에 거의 잠들어 있는 역사와 민족의 죄인 총량한 황국시민 이두왕을 깨운다. 전주 기린봉으로 오르는 길목에 높이 2m, 폭 1m 크기 금속으로 제작된 단죄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에서 친일파에 대한 단죄비가 세워진 것은 지난 2012년 윤치호 단죄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두왕의 친일 행각을 널리 알리고 그가 소유했던 땅에 대한 국가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친일재산위원회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종의 그 친일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 그 친일재산을 다른 데다 팔아서 세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 100년 만에 역사의 이름으로 세워진 친일파 단죄비. 왜 하필 기린봉 자락에 자리 잡게 된 걸까? 상상의 동물 기린이 달을 토해내는 형상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기린봉. 271m 높이로 풍수에서는 전주 옛 도심을 지키는 동서남북 4개의 수호신 가운데 우백호라고 풀이합니다. 이 기린봉 중턱을 오르다 보면 무덤이 하나 나타납니다. 지름 4m, 높이 2m의 규모 있는 봉분 앞에는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석 앞쪽에는 한자로 이두왕비라는 글씨가 선명하지만 비석 뒤쪽에 새겨졌던 여러 이름들은 누군가 정으로 쪼아낸 듯 훼손돼 있습니다. 구한말 무관이던 이두왕은 1894년 일본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이듬해 을미사변 때는 명성황후 시해에도 가담했습니다. 전주 전통도시에 와서 산 지 13년 되는 고종황제의 손자 이석입니다. 저는 여기 이두왕 묘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역사 청산이 안 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10년부터 6년간 지금의 도지사격인 전라북도 장관을 지내고 일왕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적 때문에 지난 2007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두왕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진상규명위원회는 직계 비속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해 선정 통보문을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16년 64살의 나이로 이두왕이 숨을 거두자 전주 신사가 있던 다가산에서 일본식으로 화장을 한 뒤 위패도 일본식 사찰에 놓았습니다. 이두왕이가 죽은 후에 100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도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 출신이 전주 땅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100년이란 세월 동안 이두왕이가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고 항일 의병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명상황후 살해 사건에 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로 지금 이두왕이가 바라보는 방향이 전주성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경기전도 있고 천도교에 동학혁명 기념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100년 동안 그야말로 방치하고. 당시 이두왕의 묘역은 지름 15m의 원형으로 지금보다 규모가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묘지 둘레는 관목과 돌로 장식하고 제단 옆에는 일본식 석등 2개를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진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석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또 둘레석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식의 이제 스타일인갑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어떤 돌들 자체도 문루의 형식을 이제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확연히 조선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과는 틀리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 묘소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일본식으로 이렇게 했구나. 기름봉에는 이두왕의 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묘 둘레 임야 4만 제곱미터가 이두왕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토지 대장을 떼보니 여러 차례 상속을 거쳐 현재는 이두왕의 손자와 증손자 등 여러 후손들의 공동 소유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이 땅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선산이 다 저기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분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근데 연락처는 내가 지금 모르는데 오는 거 안 오는 거 하여튼 저 성묘차인가 오는 거 안 오는 거 같은데 그게. 친일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친일파 168명이 소유한 시가 2,106억 원, 공시지가 959억 원 상당의 1,300만 제곱미터를 찾아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친일파가 갖고 있던 땅 4억 3천만 제곱미터 가운데 국가가 환수한 땅은 1,300만 제곱미터로 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2005년 12월인가 이제 그 통과가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후손들이 처분해가지고 제3자에게 넘어간 땅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로 이제 귀속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년 동안 168명에 대해서 국가 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후손들이 제3자에게 넘긴 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나마 지난 2010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4년 만에 해체되면서 친일파 땅 찾기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추적하고 국고 귀속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사라진 겁니다. 저희 위원회는 2006년 7월 13일부터 딱 만 4년간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했었습니다. 활동했는데 이 법원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 그런 그 친일 재산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국가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만약 법이 개정돼 가지고 위원회가 뭐 임시적으로 또 한 2년 재가동할 수 있다라면은 그 기간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그 4년 동안 못했던 친일 재산을 남김없이 또 국가 기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면 좋은 일이죠.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땅들도 재산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 전라북도의 의원 등을 지냈던 김영무. 그가 소유한 땅의 일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 재산으로 확정해 지난 2009년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회문산 자락의 한 마을에서 수십 년 된 토지 명부를 확인해보니 김영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국가에 환수된 땅은 임야 7,400제곱미터와 하천 170여 제곱미터. 사는 게 가기가 힘들어 보니까 여기서 보면 보여요. 그런 산이 좀 팔리나요? 안 팔면? 모르겠어요. 누가 뭐 혹시 묘나 쓴다면 그 산이 뭐다 가격이 넣었을 때도 없고 또 끝나는 자리 한 자리 있는데 써버리고. 일제강점기 호남의 대지주로서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박기순의 땅 일부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 재산으로 확정해 2010년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국고로 귀속된 땅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주 도심 외곽에 갈대만 무성한 저수지로 그나마 이 저수지의 일부만 환수됐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가 어려운 이유를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66.3%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관심이 약해서가 26.5%로 뒤를 이었습니다. 친일 기준이 애매해서와 방대한 조사 시간과 비용 때문이라는 답변은 3%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친일파에 대한 적절한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권이나 또는 이제 정부와의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친일 쪽 문제가 정치나 예전부터 정치적이나 많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친일파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일과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는데 이 말하자면 정부 의지가 좀 부족하니까 그 기준도 물론 애매한 점도 있지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현대 사회에서 각자 개인 삶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 그 과거 문제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관심이 약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친일파나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이 사그라들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 사전에 수록된 전북지역 친일파는 모두 128명. 중추원 출신 등 관료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33명, 법조인 7명, 군인 4명, 교육자와 문인 각 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친일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쪽이 농업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주 집단들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형성하고 일제 강점기에 이제 근대 관료나 대표적인 이제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인들도 상당수 내재되어 있는 것이 전라북도 친일파들의 현상입니다. (20여 년) 전 일본의 한 대학 표본 창고에서 발견된 두개골. 한국동학당 수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유해 봉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듬해 유골은
전주로 봉환됐습니다. 서울과 전주에서 진원제가 거행되는 가운데 봉환 행사는 의미 있게 치러졌습니다. 홋카이도 문과대학장하고 그 조사위원장이 전주 진원제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국민 앞에 사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6월 봉환이 참 마음 아프면서도 우리가 의당해야 될 일을 좀 했다.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6월.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 6월의 주인공이 효수당한 곳으로 기록돼 있는 전남 진도군이 동학농민군 묘역 조성에 적극 나섰다가 6월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겁니다. 정읍 황토현 기념관에 임시로 안치돼 있던 6월은 결국 전주 역사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지금까지 수장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미 열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다른데 아마 그냥 모셔놓은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만 20년을 떠들던 6월은 뒤늦지만 전주 완산칠봉에 조성되는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전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동학 지도자 6호를 저희가 안치를 할 거고 그 주변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일제 침탈 사료관을 만들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은 어디에서 영면하고 있을까? 전봉준, 손하준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로 꼽히는 김계남 장군 생가터입니다. 생가터를 알리는 안내 표지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을 뿐 온통 고구마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많은 농민군이 함께 밥을 먹고 쉬어갔다고 할 정도로 웅장했던 고택의 모습은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남원의 대접주를 지내다가 결국은 동학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게 현문산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임병찬의 고발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서문교에서 효수당한 뒤에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육시처참을 당했었죠. 그래서 후손들 자식 하나 남아가지고 자식이 결국 성을 박씨로 바꿔가지고 1955년에서 다시 본래의 성을 되찾았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시신도 제대로 거두지 못했지만 지난 1995년 생가 부근에 가묘와 묘비를 세운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제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손들에게 떠맡겨져 있습니다. 그럼 제사도 혼자 지내시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들어가시고 총장님 제가 물려받았는데. 김계남 장군 같은 분은 기념사업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제사 때마다 좀 도와주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예전에 이제 94년대 그 할아버지 보면 기념사업회가 있었는데 하다가 그때 기념사업회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친일파들은 어떨까? 날씨가 장난이 아니야. 일제강점기 대를 이어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박기순, 박영철 부자.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선정한 박기순 부자는 지금도 호화로운 묘에 묻혀 있습니다. 왕릉에나 세우던 문인석, 자손 번성을 바라는 망주석, 꽃장식으로 벗을 부린 일본식 석등은 사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석등이라든가 이렇게 비석의 형식이 좀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박기순, 박영철의 이제 묘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박기순, 박영철 묘소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구나. 익산 시내에.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석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선정한 김현수. 이후 유족들은 일제의 국방 헌금을 낸 것은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일제에 협력한 것은 기업 존립과
종업원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현수의 생가는 대문에서부터 문간채, 사랑채, 안채 등 14채가 이어진 90칸 규모의 고택으로 당시의 부와 권세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집은 지난 1977년 김현수가 자비를 들여 옛 모습으로 복원한 뒤 전라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랑채고 있죠. 그 어떤 그 고택 자체만을 갖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한옥으로서의 전통 양식을 갖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네요. 친일파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친일 인사 1000여 명을 토대로 한 언론이 가계조사를 내 친일파 후손 1100여 명의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기업인이 36.1%로 가장 많았고 교수 16.3, 의사 12.5, 금융인 5.2, 공직자 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일이 그대로 이제 일본 강점에서 벗어나면서도 그걸 정리 못하고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하거나 뭐 죄를 묻거나 이런 걸 거의 못하고 몇십 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잘 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일제강점기 끝나고 국권을 회복했을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 못한 게 가장 큰 미스죠. 친일파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답변이 77.4%로 가장 많았고 탄탄한 인맥 11.2%, 우리 사회의 황금 만능주의 7%로 나타났고 개인의 자질과 노력 때문이라는 답은 4.2%에 불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손들한테 더 물려주니까 대물림 되는 지금도 아직도 친일 후손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못한 이유가 기존에 있는 부유층이 거의 다 친일 후손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이제 친일 파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팔아서 어떻게 이게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 불려서 계속 자손한테도 대대로 또 전해주고 그럼 자손이 또 그걸 이용해서 더 불리고 그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저는 당시 일본인들이랑 친했던 친일파 분들이 이제 계속 그 당시의 인맥을 이용해서 아직까지도 잘 사시는 것 같고 그래서 탄탄한 인맥이라고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을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친일파 인원들을 계속해서 뽑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원들을 계속 그대로 뽑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제내전 간섭에 저항하던 동학농민혁명군이 각 9년에 세운 자치기구 집강소. 1894년에 전라도 지역에만 모두 53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곳만 남아 있습니다. 원평 집강소는 일제강점기 면사무소 등으로 쓰기도 했지만 오래전부터 지붕과 벽이 부서져 흉물로 박치되었습니다. 추진 경과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말 문화재청에서 6억 4천만 원을 들여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뒤늦었지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사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동학농민혁명하면 그러면 진보 세력을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 걸 잘 모르고 사실은 좀 무지했던 거죠.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덜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저의 스승이셨던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단지 그런 개인적인 소망인 거죠. 기념사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그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명감이 좀 생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의식을 조금 가져보는 거죠. 지난 2004년 동학농민군은 폭도에서 혁명의 주체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2009년까지 정부가 인정한 참여자는 3,644명이 불과했습니다. 110년 만에 그 당시 조정에서 역적으로 처벌했던 이분들이 그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무슨 뭐 특혜를 뭐 금전적 이런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명예회복이 되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이런 실질적인 그런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그 종이 한 장 동학농민 혁명군의 후손이다. 혁명군이 어떤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절차 종이 한 장만 받았을 뿐이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일제강점기 34년 12개월 동안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일재산 환수법이나 최근에 동학농민 명예회복에 관련된 법률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근현대기 전환기에 있어서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인지 청산할 것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념하고 배려해야 될 것들도 제대로 기념하지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게 현재 한국 사회의 단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술국지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광복 71년이 됐지만 경술국지 그날의 아픈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말에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니까 결국 친일파들로 돌아섰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일본의 그 비호 아래 잘 먹고 잘 살았고 결국 교육을 잘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도 역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게 선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악한 자는 흥하고 선한 자는 망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옳은 일을 하면 상을 받고 그른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 아닐까요? 이게 거꾸로 되면 그 사회,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경술국치 106년, 광복 7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친일파 청산, 친일재산 환수를 얘기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3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익산 약초노골이 살인사건 재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상덕 교수님, 오정우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